네, 반갑습니다. 아까 저 박수 제일 많이 받으셨던데 이철순 고객님 잠깐만 좀. 여기 전북 익산에서 고문하세요. 아미고 고문님이에요. 그런데 그 제가 광고해드리는 상품 중에 보화 경옥고 있죠. 그거 판매하세요. 그게 원래 저 원광 저 원불교 쪽 전통적인 우리 보양식이지만 그걸 원불교 쪽에서 일찍 했어요. 이제 원불교 쪽에서 생명 활동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지금 익산에서 그런 힐링 센터를 운영하시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사용해본 결과 진짜 권할만하다 해서 지금 보화 경옥고 그거 지금 판매하고 계시니까 만나신 김에 다들 좀 주문 좀 하시고 가세요.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그리고 우리 여기 한유리님은 운산 농장 아시죠? 예, 그 된장 고추장. 예, 그 농장 하세요. 그 운산 농장 주인이신데 오늘은 새 상품을 저한테 갖고 왔어요. 저를 위해서 만들어 갖고 오셨는데 운산 고추장, 운산 농장의 고추장에 더덕을 자연산 더덕을 넣어서 더덕 장아찌, 그다음에 매실을 넣어서 매실 장아찌 이 두 개를 새로 만들어 갖고 오셨는데 우리 요 테이블에서는 다 시식해 봤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좋다. 나부터 사겠다고 이 두 분이 남양주 두 분이 주문하셨어요. 워낙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2kg 이상 안 판대요, 된장을. 많이 사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세트 구성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직접 오신 김에 다들 주문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남양주에서 오늘 몇 분이 오셨는데 보통 경기도에 100만 이상 되는 시도 도시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선거 때. 그러니까 어디냐면요. 여기 고양시, 그다음에 성남시, 용인시, 그다음에 안산시, 그리고 수원시, 그리고 부천시 그렇습니다. 되게 서울 남쪽에 있죠. 고양시만 북쪽에 있는데 이거 고양은 거의 서울이랑 같은 거니까. 그리고 경기도 북부 쪽은 땅은 넓은데 국회의원들 인구는 많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안 뽑는데 남양주가 그 점에서 경기 북부 지역 중에서 제일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거기는 국회의원을 3명을 뽑고 그리고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서 곧 4명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새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서울 출퇴근하는 30대, 40대가 많이 이주하는 바람에 좌파 도시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작년에 주광덕이 남양주 시장을 탈환했어요. 예, 주광덕이라고 우리 자유파 정치인 중에 진짜 전투력 강한 친구 있습니다. 이 친구가 남양주 시장을 탈환하면서 지금 정치 환경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개 중에 2개 정도는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특히 그 중에도 좌파 정치인 중에 다른 놈은 몰라도 저놈은 어쨌든 이번에 떨어뜨려야 된다는 놈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10명, 20명, 저는 한 3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이 동네, 여기가 지금 마포죠? 여기 지역구가 정청래라는 자예요. 이거 어떻게든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또 경기도 오산의 안민서희 같은 자? 근데 그런 차원으로 꼭 손 좀 봐야 되는 자가 남양주에 있어요. 김용민이라는 자. 예, 철음의, 예, 초선 의원인데, 아주, 하여튼, 그래, 남양주가 여러 가지로 전략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이제 신경을 쓰려고 하는 지역인데, 마치 오늘 남양주에서 몇 분이 오셨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하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남양주에 지역구 3개 중에 최소한 2개는 우리가 탈환한다. 이 목표 가지고 구체적으로 움직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 모였을 때 우리 전망대에서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렸는데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저나 고성국 TV나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참 정말 걱정되는 얘기이기도 해요. 뭐 이른바 일개 유튜버에 불과한 고성국 TV, 그리고 뭐 아무리 우리 아미고들이 많이 그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활동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전국에 합쳐서 많아야 2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성국 TV와 아미고 조직이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 제일 내실 있는 조직이고 행동력 강한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게, 여러분이나 제 입장에서는 조금 자부심 가질 만한 일이긴 하나, 우리 자유우파 전체를 놓고 보면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국민의힘이 뭐 좌파랑 투쟁한다, 종북 주사파들과 투쟁한다 해서 총동원하면은 몇 명이나 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또 문재인 종북 주사파와 광화문에서 여러 번 투쟁하면서 봤잖아요. 국민의힘 총동원 때려봤자 5천 명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버스비 주고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들이 뭐 점심 사주고 하면서 데리고 오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그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우리 자유파의 그 정치적 대표체가 실제로는 그 아직 제대로 된 그 전투력 있는 이 자유파 정당으로 그렇게 그 내용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유파 전체를 생각하면 걱정되지만, 또 그만큼 안팎으로 우리 고성국 TV와 아미고 전국 조직의 기대에는 많은 분들의 그런 그 기대가 있다는 점을 좀 이제 늘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이제 저희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 시군이거나 대개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아미고 회원들이 이제 그 활동하게 됐어요. 전국 어디를 가나 그 정도의 아미고 회원들은 있는 거거든요. 호남 지역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조직 숫자라면, 근데 우리와 같이 이 정체성이 분명하고 또 활동성이 강한 그런 조직 50명, 100명 만드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 아미고 전국 조직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커졌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우리 아미고 회원들께서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궁금한 것들 많으실 텐데 질문하십시오. 제가 방송에서 하는 얘기는 질문하지 마시고 그건 다 방송으로 대체할 거고, 진짜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솔직하게 다 답변해 드릴게요. 예, 제가 박사님한테 고견을 듣고 싶은 건 다름이 아니고, 네. 요즘 선관위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 감사원 감사도 거부할 정도로 비밀에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관위의 내부 자료를 보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혹을 근거를 갖고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파헤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것들이 완전히 똥포를 차는 바람에 지것들 애들 뭐 특혜 채용하고 뭐 고속 승진시키고 이러면서 스스로 덜커덕해서 넘어지는 바람에 선관위 조직을 완전히 개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개편하고 나면 대체로 장관이나 차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을 임명하고 그 사람이 자기들이 기존에 종북 주사파에 충성하던 사람들을 솎아내고 인사를 통해서 조직을 다 장악하려고 그러면 한 2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인사를 2번 정도는 해야 이걸 걸러냅니다. 한 번으로는 다 싹 걸러내기가 어려워요. 2번 정도를 해서 자연스럽게 걸러내는데, 지금은 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순리대로 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좀 심각하죠. 그래서 6개월 안에 선관위 조직을 완전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자연스럽게 지금 사무총장이 바뀐 게 아니니까 지금 자기들이 완전히 다 지금 사법 처리를 해야 당할 상황으로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일 잘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6개월이면은 조직 확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관위를 확실히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기관으로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들어간 사람이 자료를 들여다봐야 제대로 된 이 범죄 혐의들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 되거든요. 성남시 경우가 그런 겁니다. 우리 쪽에 신상진이 시장이 돼서 들어가니까 이재명 때, 은수미 때 했던 수많은 서류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쪽에서 좌파가 성남시장을 하고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이 아무리 압수수색 영장 들고 들어가도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를 특정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시에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고 버티면 자료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상진이 성남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걸 자료를 샅샅이 다 자기가 들여다보면서 수사 의뢰할 거 하고 이렇게 가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백현동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자료들이 발견되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높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관위 경우에도 그런 방식으로 새로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제대로 된 사람을 앉혀서 그런 방식으로 자체 개혁도 하고 그 과정에서 전 정권에 빌붙어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불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했던 자들을 쏟아내고 그 자리에 우리 쪽 사람을 앉혀서 공정하게 선거 관리할 수 있도록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6개월 안에 그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다는컨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서 물론 박사님께서 내년 초쯤 될 것 같은데요. 1월쯤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제 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치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일찍 집어넣는 것보다는 그 선거 한두 달 전에 집어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내년 1, 2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문재인이는 선거 끝난 다음이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궁금한 게 지금 이재명이 주변에 예, 그 부분은 우선 이 극단적 선택을 이제 했다고 경찰이 이제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넘어간 사건들인데요.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수사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수사 착수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족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극단적 선택이라고 경찰이 했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의심이 많다. 다시 한번 진실을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건 하나가 시작되면은 저는 연쇄적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단 이재명의 사법 처리를 지켜보고 나서 아마 판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재명이가 아직도 사법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을 예컨대 유족 중에 누군가가 너무 억울하다 그러고 수사 의뢰를 해도 수사 속도를 그렇게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차 이재명 사법 처리를 하고 나서 유족 중에 누군가가 다시 재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언제든지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궁금한 것은 네. 입니다. 네. 역할은 하겠는데요. 제가 나서는 거는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그 국회의원들하고 저하고 워낙 인연들이 오래돼가지고 서로 잘 알아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는 저를 좀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될 일도 고성국이 나서면 잘 안 될 경우도 있어요. 예. 괜히 일을 성사시키는 게 중요하지 제가 이렇게 저를 내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자유파가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되 저 같은 사람은 나서는 것보다는 뒤에서 역할하는 것이 맞겠다. 함께 하려면은 국민의힘을 설득해야 되는데 우리 자유파 진영을 설득할 일은 없어요.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저 국민의힘이 함께 하지를 않아서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데는 좀 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저는 우리 자유파가 다 함께 하는데 정광훈 목사 같은 분도 좀 뒤로 빠지시는 것이 좋다. 대놓고 손절하겠다고 한 사람이 맨 앞에 나서서 같이 하자 그러면 이게 같이 하기가 참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나 정광훈 목사님 같이 국민의힘에서 좀 어려워하거나 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담을 느끼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뒤로 빠져주고, 그리고 국민적 신망이 있는 우리 자유파의 원로들이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박찬정 변호사라든지 예전에 김동길 목사님, 김동길 박사님 같은 분, 지금은 뭐 임명진 목사님이나 또 고영주 변호사나 권영애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좀 가운데 서시고 또 전면에 나서시고, 저희들 같은 사람이 좀 뒤에서 좀 실무적으로 조율을 해 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자유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타이밍이 있어요. 선거는 내년 4월인데 지금부터 그거 하자 그래 갖고서는 괜히 뭐 분란만 나고, 이게 함께 모이면은 90% 같아도 10%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자들은 그 다른 10%만 써. 그러니까 괜히 너무 일찍 시작해서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올 가을 찬바람 불 때쯤 슬슬 논의를 좀 시작해서 내년 초에 마치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선거 직전에 단일화를 해서 그 역전시켰듯이 그 타이밍을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지금부터 너무 서두르지 말고 사전에 분위기를 조성하는 쪽으로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그런저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우리 자유파의 다른 동료 유튜브들한테 제가 출연도 하고 또 저희 방송에 초청을 하기도 하고, 또 가급적이면 우리 장기표 대표나 또 여러 우리 자유파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나 활동가들의 활동을 저희 고성호 TV를 통해서 중계도 하고 알려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 고성호 TV의 방송의 기본 편성 포맷이 있잖아요. 이 포맷이 자꾸 좀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1시간 정론일침과 고성호 칼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조금 줄이면서 다른 초청자를 부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포맷이 흐트러질 수는 있지만 저희들 그런 거는 뭐 마땅히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거가 다가가면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있을 거고요. 근데 말씀 나온 김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공천혁명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이게 말은 멋있지만 실제로는 그 정치 신인들을 대거 발굴해서 이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열심히 알려가지고 경쟁력을 높여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저 종북 주사파들이 여전히 대부분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의 정치 신인은 정말 자기 이름이나 얼굴 한번 알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는 생각보다도 이게 그 유권자들이 많아요. 최소 13만 5천에서 20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루에 열심히 사람만 만나고 다녀도 1000명 만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한 번 만난다고 해서 다 우리 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언론 매체를 통해서 자신을 부각시키는 거가 무지무지 중요한 수단인데, 이 수단을 거의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굉장히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우리 유튜브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유파 진영의 그 젊은 또는 신인들, 이런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저희 고성호 TV에 출연시켜서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지금 우리 선거법이 돈은 붓고 입은 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 쓰는 일은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건 다 돈이 들어가잖아. 이건 거의 다 못해. 전부 사전선거 운동이야. 그런데
입은 푼다 그랬잖아요. SNS는 거의 100% 허용이 돼 있어요. SNS를 통해서 뭘 하는 거는. 그러니까 유튜브 저희 고성구 TV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그 방송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 대담 한 15분, 20분짜리 영상을 이 후보가 가지고 가서 1분짜리 쇼츠로 만들거나 또는 막 포날르거나 하는 것들은 다 선거법상 허용되는 거야. 그래서 저희 고성호 TV에 출연하는 거가 그 정치 신인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출연을 원하는데 출연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고 저희가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거 체제로 돌입했을 때, 그러니까 올해 말 11월, 12월 정도부터 내년 4월까지니까 완전히 선거 체제로 돌입했을 때는 지금의 편성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꾸려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후보자들이 저희 방송국에 와서 방송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그 어느 지역에 아주 그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공간에서 후보자와 직접 대담하고 하는 거가 굉장히 효과가 크거든요. 그 지역에는. 그래서 제가 후보자들이 있는 곳을 가급적이면 많이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다고 보니까 이게 아침 방송, 저녁 방송이 고정으로 딱 있는 평일날에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수도권 일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7월 말 8월 초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저녁 방송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저녁 방송을 아침 방송으로 통폐합해서 아침을 지금 9시부터 하고 있는 거를 8시부터 하려고 그래요.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하거나 아침 8시부터 10시 반까지 하거나. 지금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반이잖아요. 이걸 아침으로 합치면 아침에 1시간, 2시간 반 하면 되지. 그러니까 방송은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아침으로 편성해서 8시부터 해달라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출근하면서 듣고 싶은데 9시부터 하니까 회사 나가서 들으려니까 좀 눈치 보인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옛날엔 제가 8시에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힘들긴 하지만 아침 8시부터 해서 10시 반까지 아침에 2시간 반을 똑같이 다 하고 저녁 시간을 비워서 제가 조금 멀리도 당일치기가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명이라도 더 우리 후보들을 만나서 영상을 만들어서 그 영상은 저녁 시간대에 녹화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저녁 시간도 이제 여러분들 습관이 되기 때문에 저녁 9시면은 고성구 TV 누를 거 아니야. 그럴 때 녹화 영상이라도 어쨌든 새로 올라오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 고성국 TV도 선거 체제에 맞춰서 조금 편성 변화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간 박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저 수색대님 질문 답변 먼저 할게요. 저 수색대님 말씀대로 평소에 질문 하나도 안 하던 분이 갑자기 질문해서 이상하네. 그 광화문에 나갈 때마다 제 경호해 주셨어요. 해병대 수색대 출신이라 아직도 좌파들 서너 명은 한 손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 묵묵히 제 옆을 지켜주셨는데 오랜만에 질문하셨어요. 근데 질문이 진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네. 많은 분들이 김기현을 리더로 지도자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김기현한테 있다고 하니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다들 그렇게 있다고 하니 그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찍은 거예요. 저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김기현이 대표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진짜 갖고 있었고 그것을 그 비서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알려줘서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유파 국민 대다수가 정말 저건 아니지 저 사람은 아니지 하면서도 찍어준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판단을 잘못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람인데 뭐 정책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정책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선출직이라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요. 김기현이 스스로 아이고 제가 아무리 이 기회를 주셔서 열심히 해봤지만 도저히 저는 대표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스스로 물러나 주면 좋겠는데, 정치판에서 그렇게 스스로 물러나 주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걸 능력은 안 되는데 어쨌든 뽑아는 놨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있으니 괜히 끌어내리려고 하다가 분란만 일으킬 소지가 충분해요. 이게 선출직이라고 하는 게 버티는 힘이 있어요. 당헌 당규에 의해서 그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준석이 같은 그 얼라도 진짜 끌어내리는데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기현을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끌어내리려고 하다 보면 진짜 심각한 분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평지풍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어떻게 생각하냐면, 솔직히 제 생각을 질문하셨으니까 그냥 투명인간 보듯이 봅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당무는 이철규 사무총장이 거의 다 챙기고 있어요. 그리고 대야투쟁은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당대표 역할은 윤재혁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윤재혁 원내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소리 나지 않게 하고 있어서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윤재혁 원내대표나 박대출 정책위 의장 그리고 이철규 사무총장 이 진영은 현재 국민의힘이 짤 수 있는 그 지도부 진영으로는 제법 괜찮은 진영이에요. 제법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최고위원들은 거의 뉴스가 되지 않잖아요. 이철규 총장이 이야기하고 박대출 의장이 치고 나가기 때문에 다른 최고위원, 보통은 최고위원들이 뭐라 그러는 거가 주로 뉴스가 되거든요. 근데 최고위원이 둘이나 없어진 것도 되겠지만 그 밖에도 김병민이도 있고 조수진이도 있고 있잖아요. 장해찬이도 있고. 그러나 최고위원발 뉴스는 거의 없어요. 당의 주요한 결정 또는 주요한 투쟁 방향 또는 어젠다 이슈, 어젠다 세팅, 이거는 박대출이 하거나 이철규가 하거나 이제 이런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 구도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어차피 투명인간 취급하기로 했으니 비난할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김기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해 말 또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공관위원회가 출범합니다. 공천을 책임질 공관위원회가 출범하는데 그 공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가 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이거는 지금의 그 김기현 체제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고도의 전략적 어떤 그 판단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선대위원장입니다. 선거를 이제 막상 치를 때 아마도 늦어도 2월 말 정도에는 선대위가 출범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3년 전 2020년 총선 때를 예를 들면 공관위원장은 김용호, 선대위원장은 김종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자리, 공관위원장과 선대위원장을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에 차례차례 임명을 하면서 어떻게 이 자유파의 총단계를 이루고 또 정치개혁의 이슈를 선점해서 이슈 파이팅에 갈 것이냐, 총선 승부는 거기서 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 영역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의 김기현은 그냥 투명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저는 이제 질문도 얼쭉됐고 이래서 국뽕에 빠져보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젤렌스카 여사
여사와 김건희 여사 만나는 거 보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하셨는데 다들 뭐 비슷하실 거예요. 사실 이제 저희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말 끝없는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부심은 뭐 역사가 5,000년이다, 뭐 900회 넘는 외침을 다 이겨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최근 세사에 우리가 이루어낸 우리들의 아버지 세대 또 여러분들이 이루어낸 그 기적 때문에 갖게 된 자부심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거는 정말 9대1로 불리한 이념 지형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거거든요. 9대1로 우리가 불리한 상태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태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 이루어졌거든요. 또 최소한 7대3 정도로 불리한 체제 경쟁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을 이겨내고 근대화에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그 노태우, 김영삼,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 세 대통령에 의해서 피를 거의 보지 않는 민주화를 이루어냈어요. 다들 전두환을 독재자다 그러고 막 철권 통치한 사람이라 그러지만 그리고 4.13 호원 조치를 하려고 하긴 했어. 그런데 6.29 선언도 전두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6.29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의 그 독재 권위주의 체제가 민주화로 이행을 하는데 대타협을 통해서 피를 보지 않고 타협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갔던 거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6.29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6.29 선언은 전두환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전두환 대통령의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12.12, 5.18 그리고 4.13을 한 전두환도 있지만 6.29의 결단을 내린 전두환도 있다. 그래서 이 민주화를 얘기할 때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 세 사람을 같이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적을 이뤄낸 대한민국의 주류로서 갖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북한과의 그 체제 경쟁에서 비로소 우위에 서게 되는 것은 7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북한보다도 못했어요. 북한보다 못 살았다고요. 국민소득이 그 북한보다 못 살았고 공장이 북한보다 작았고 뭐 그랬어요. 그리고 그 70년대 중반 이후에 그 북한보다도 우리가 그 체제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완전히 경제적으로 자립하지도 못했어요. 다 원조에 의존해서 우선 식량도 원조 받지 않으면 자급자족이 안 됐고 뭐 모든 그 경제도 원조 받지 않으면 안 됐던 상황인데 여기서 80년대를 이제 접어들면서 70년대 중반 이후에 북한을 넘어서고 80년대에 중화공업화를 성공시키면서 비로소 그동안 우리가 빌렸던 빚 다 청산하고 그리고 심지어 IMF까지도 5년 만에 청산을 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그 순수하게 원조하는 나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90년대 이후 세대들은 원조 받고 옥수수 빵으로 점심 때우고 뭐 원조 밀가루로 수제비 해먹고 했던 시절은 전혀 모르는 세대들이니까 그냥 지는 날 때부터 이런 풍족한 대한민국에서 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이제 우리 그 아버지 세대들이나 여러분이나 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 금세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말하자면 살아있는 이 현장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더구나 제가 그 부산에 갈 때마다 지난번 부산 투어 아직 영상은 안 나갔나요? 또
남구에 있는 유엔묘지를 갔다 왔는데요. 이게 유엔묘지가 유엔군이 전사한 유엔군이 3,000여 명이 모셔져 있는 곳인데요. 전 세계에 유엔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엔군이 이렇게 수천 명이 죽은데 수천 명의 유해가 묻혀 있는 곳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6.25 전쟁 때 유엔군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함께 싸운 그 전사 그 군인들이 모두 180만 명이 넘어요. 180만 명이 유엔군의 이름으로 여기 와서 싸웠어요. 그리고 유엔군의 이름으로 싸우다가 3만 6천여 명이 죽었어요. 전사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3만이 아니라 5만 몇 명인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3천여 명이 유해가 우리나라에 안장돼 있는 거예요. 그게 부산에 있는 유엔묘지입니다. 그 유엔묘지를 가면 특히 이제 태국, 타이 있잖아요. 또 터키 군인들의 그 묘비석이 많은데요. 거기 다 보면 나이가 있어요. 1951년에 죽었는데 그래서 거기 묻혔는데 나이가 20살이야. 21살, 22살들이 많아요. 터키의 전통이 싸우다 죽은 곳에 묻히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싸우다 죽었으면 한국에서 묻히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 군인들의 묘비가 많아요. 미군은 마지막 항구도 고국으로 운구해 가는 것이 영광이고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푸틴 러시아로부터 침략 당해가지고 지금 민간인들까지 포함해서 수많이 죽고 다치고 고생하고 있는데, 저 우크라이나가 자유진영이고 푸틴 러시아가 공산당은 아니지만 이게 제국주의 침략군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저하거나 망설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1950년, 지금부터 73년 전에 터진 6.25 전쟁 때 16개 나라에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16개 나라에 20살, 21살, 22살짜리 청년들이 와서 죽었다니까요. 여러분이나 저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침략당하고 있는 자유진영의 우크라이나를 돕는데 이게 주저한다거나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외교적으로 세련되게 잘 처리할 것인가의 기술적인 문제는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왜 참전하냐는 식으로 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얘기입니까? 저는 그 점에서 우선 우리가 아까 우리 회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요청을 받는 위치에 있게 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고요. 예, 우리가 그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요청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100개 넘는 나라에 원조를 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그 정도 위치가 되니까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자부심을 갖게 되고, 또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설사 우리가 상당한 그 국익의 리스크를 안더라도 저는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73년 전에 그 수많은 나라에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이 젊은 청년들, 자유 진영의 젊은 청년들을 생각하면 이런 데서 망설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세련되게 할 필요는 있죠. 기왕 할 거면 세련되게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최소화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그거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총알이나 포탄을 줘도 미국을 통해서 미국한테 빌려주는 형식을 거쳐서 하고, 실제로는 미국 언론이 보도를 해도 우리는 NCND로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서 러시아가 우리를 그것 때문에 보복을 하려고 해도 보복하기 어렵게 만들어 가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외교적으로 세련되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그 점에 있어서 대통령이 물론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실과 외교부의 역량이 반영되는 것이긴 하지만 상당히 그런 외교안보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잘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박사님.